이런 거지놈한테 쌀 한 톨도 아깝다. 저리 치워라. 한양제일가는 대감이 자기 친아들인 줄도 모르고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30년 전 눈보라치던 밤, 집안 체면 때문에 갓 태어난 핏덩이를 눈밭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봄날, 그 아이는 한양제일가는 거상이 되어 있었지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된 후 일부러 거지 행색을 하고 대감 부부 앞에 나타납니다. 그날 대감과 부인은 무릎이 꺾이도록 통곡하게 되지요. 30년 만에 마주 앉은 이 부모와 아들은 그 뒤에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어서 오세요. 빛의 아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이 스며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북촌의 한 시성을 가진 대감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벼슬은 높고 곳간은 그득하며 소슬대문 앞을 지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로 숙이게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지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문의 위세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한양 사람들은 그 댁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고 손부터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댁에는 남모를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으로 들어앉은 한씨 부인이 시집 온 지 10수년이 다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시댁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씨가 마른다는 말을 흘렸고 친척들이 모이는 잔칫날이면 한씨 부인은 죄인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구석자리에서 밥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이 어찌나 깊었던지 밤마다 베갯잎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마침내 부인의 몸에 태기가 들었습니다. 대감댁이 발칵 뒤집혔지요. 곳간에서는 매일같이 곡식이 풀려나오고 뜰에서는 무당이 굿을 버렸으며 부엌에서는 미역 삶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배를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 아이만 무사히 나와준다면 내 평생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살겠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 어디 생각대로 되던가요. 10달이 차서 갓난 아기가 세상에 나오던 날 산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부인이 낳은 것은 떡두꺼비 같은 사내아이가 아니라 핏덩이, 사내아이는 사내아이인데 어딘가 모르게 핏기가 옅고 울음소리가 작은 연약한 갓난쟁이였던 것이지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각이 영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댁 사랑채에 용한 점쟁이 하나가 불려왔습니다. 점쟁이는 아이의 사주를 들여다보더니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송구하오나 이 아이는 부모와 상극입니다요. 이대로 키우셨다간 가문에 큰 우환이 닥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려 방바닥에 차를 쏟아버렸지요. 차가 스며든 자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부인의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 같았습니다. 대감의 얼굴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평생을 가문의 명예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양반이었으니 가문의 우환이 닥친다는 말은 곧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과 같았지요.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손가락 소리가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옆에서 시중 들던 여종은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부인, 우리 가문의 체면이 먼저요. 이 한마디에 한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부인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챘던 것이지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갓난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살결은 따뜻하고 보드라웠으며 작은 입에서는 새근새근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인의 가슴에서 모성이 울컥 솟구쳤지요. 대감,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부인, 내 말을 어찌 듣지 못하시오. 가문이 망하는 꼴을 보시겠소. 대감의 호통이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를 만큼 부인의 정신은 아득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이 댁의 일을 알기라도 하는 듯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천지가 온통 새하얗게 변해갔지요. 대감댁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울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대감댁 뒷문이 슬며시 열렸습니다. 삐걱 하는 문소리에 마당에 눈이 푸석푸석 떨어졌지요. 낡은 솜저고리를 걸친 늙은 하인 하나가 보자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조심조심 걸어 나왔습니다. 보자기 안에서는 갓난아기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응애, 응애.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작고 가엾던지 늙은 하인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죄받을 짓이람. 하인은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떼면서도 자꾸만 멈춰 섰습니다. 가슴에 안긴 아기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보자기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기는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하인은 가슴이 미어져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지요. 저 멀리 담장 너머에서 한씨 부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두 손은 옷고름을 어찌나 세게 비틀어 쥐었던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새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부인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부인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대감의 호통 소리가 자꾸만 맴돌았거든요. 체면이 먼저다, 체면이 먼저다. 하인은 마침내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눈보라가 어찌나 매섭던지 손끝과 발끝이 떨어져 나갈 듯 시렸지요. 하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핏덩이,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디찬 눈밭 위에 아기를 내려놓는 순간 하인의 무릎이 풀썩 꺾였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나리도 사람이라면 이러진 않을 텐데. 하인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인의 등 뒤에서 갑자기 걸쭉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남의 집 자식 버리는 솜씨는 아주 일품이구먼. 하인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파의 두 눈에서는 형형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늙은 하인의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하지만 노파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 훗날 이 댁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눈밭에 누워있는 아기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는 그 손길이 어찌나 익숙하던지 마치 평생을 아이만 길러온 사람 같았지요. 노파는 자신의 솜저고리 안쪽에 아기를 깊숙이 품고는 두 팔로 바람을 막아 주었습니다. 이 핏덩이는 내가 데려가겠네. 자네는 가서 그 잘난 대감마님께 전하시게. 사람이 버린 목숨을 하늘이 거두어 갔다고 말이야. 늙은 하인은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솟구쳤지만 또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되는데요. 그럼 다시 갖다 놓을까? 아이고, 아닙니다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요. 하인은 화들짝 놀라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노파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음을 흘렸지요. 노파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짤막하고 야무지던지 마치 잘 마른 콩깍지가 톡 터지는 듯 했습니다. 이 녀석 팔자 바람보다 세겠구먼.
두고 보게나. 이 핏덩이가 훗날 이 한양 바닥을 들썩들썩 흔들어 놓을 날이 올 테니. 노파는 그렇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늙은 하인은 노파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하인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방울이 솜저고리 옷섭 위에 뚝뚝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그 마음에 맺힌 죄책감이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노파의 손에 거두어진 핏덩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노파는 아이에게 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어디서 주워온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옥굿을 윤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노파는 아이를 안고 얼으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지요. 이놈아, 너는 진흙탕 속에 빠져 있어도 옥구슬은 옥구슬이니라. 사람이 너를 알아보지 못해도 하늘은 알아본단다. 윤희가 자라난 곳은 한양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 거지 움막이었습니다. 노파는 늙고 가난했지만 샘에 밝고 사람 보는 눈이 매서운 분이었지요.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것조차 버거운 살림이었지만 노파는 어린 윤희를 끌어안고 매일 밤 별을 헤아리며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며 샘을 가르쳤지요. 윤희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윤희가 7살이 되자 노파는 윤희를 데리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저작거리에는 다른 거지 아이들이 우글우글 모여 살고 있었지요. 그 아이들은 매일같이 밥 한 덩이를 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누군가 떡 한 조각이라도 흘리면 우르르 달려들어 흙범벅이 되도록 뒹굴었지요. 코피가 터지고 옷이 찢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희는 그런 싸움판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주먹질을 하는 동안 윤희는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장터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어떤 가게가 손님이 많은지, 어떤 장사꾼이 어느 시간에 떨이를 시작하는지, 어느 집이 인심이 후한지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새겨두었습니다. 얘들아, 저 떡집은 해가 기울면 떡을 더 많이 준다. 지금 가서 싸우지 말고 해 질녘에 가보거라. 윤희가 이렇게 말하면 거지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윤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셈을 하는 거지 꼬마는 처음 보았거든요. 그러다가 정말로 해 질녘에 떡집에 가보면 떡장수 아주머니가 팔다 남은 떡을 한 무더기씩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거지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그날부터 거지 아이들은 윤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희의 명성이 슬슬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터 옆을 지나던 아낙 하나가 윤희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지요. 얘야, 너 정말로 거지가 맞느냐? 어찌 거지 같지가 않게 생겼어. 윤희는 까무잡잡한 얼굴을 들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은 거지가 맞습니다. 지금은이라니. 아이고 머니나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보소. 그럼 나중엔 뭐 할 거냐? 배부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빨래터의 아낙들이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깔깔 웃는 소리가 어찌나 시끌벅적하던지 빨래방망이로 옷가지를 두드리던 손길마저 잠시 멈출 정도였지요. 한 아낙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꼬맹이가 양반댁 도령보다 더 야무지네. 저 녀석 두고 보소. 나중에 정말로 배부른 사람이 될지 누가 아오? 아낙들은 윤희에게 보리떡 한 조각씩을 떼어 주었습니다. 윤희는 두 손을 모아 떡을 받아들고는 꾸벅 인사를 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던지 아낙들이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그 떡을 한 입 빼어 물지 않고 그대로 보자기에 싸서 노파에게 가져갔습니다. 노파가 이가 빠져 딱딱한 것을 잘 드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장터의 장사꾼들은 윤희의 정체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아이들과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등이 굽지 않고 꼿꼿했으며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고 말투가 또박또박 야무졌지요. 저 꼬맹이 어딘가 이상해. 거지 같지가 않아. 눈빛이 보통이 아니여. 마치 글공부께나 한도령 같단 말이지. 윤희는 매일같이 장터의 큰 가게 앞에 서서 장사꾼들의 흥정 소리를 가만히 엿들었습니다. 쌀 한 가마가 얼마인지, 비단 한 필이 얼마인지, 소금 한 되가 얼마인지를 모두 머릿속에 외워버렸지요. 어느 날은 한 거상이 짐을 부리는 것을 보고 장사꾼끼리 주고받는 말을 가만히 듣더니 며칠 뒤에는 그 물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다 알아내었습니다. 노파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루는 노파가 윤희를 가만히 시험해 보았습니다. 노파는 일부러 장터에서 콩 한 대박을 사 가지고 와서는 윤희에게 물었지요. 윤아, 이 콩을 2푼에 사왔다. 만약 내가 이걸 시장에 다시 내다 판다면 얼마에 팔아야 남는 장사겠느냐? 윤희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콩 한 대박은 닷새만 묵히면 콩나물 시루에 넣어 콩나물로 길러 팔 수 있습니다요. 콩나물로 만들면 3푼은 받을 수 있고 그러면 1푼이 남습니다요. 그냥 콩으로 팔면 2푼 반밖에 못 받으니 콩나물로 길러 팔면 남는 장사입니다요. 노파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살 코 흘리개가 이런 셈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노파는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아, 너는 물건이로구나. 내가 잘못 보지 않았어. 윤희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장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노파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훗날 한양제일 가는 거상의 시작이 될 줄은 어린 윤희도 노파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9살이 되던 해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장터에는 봄나물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달래며 냉이며 두릅이며 봄볕에 데워진 풋풋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사람들은 새 옷을 떨쳐 입고 장터로 쏟아져 나왔고 좌판마다 색색의 물건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지요. 떡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떡 냄새가 흘러나왔고 한쪽에서는 엿장수가 쩔거덕쩔거덕 가위를 두드리며 손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끌벅적한 장터 한복판에서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쌀가게 앞에서 장사꾼 둘이 멱살을 잡고 싸움을 벌인 것이었지요. 한 사람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침을 튀기고 다른 한 사람은 손가락질을 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자네가 나한테 쌀값을 속여 팔지 않았소. 속이긴 누가 속였단 말이오. 제 값에 팔았는데 어찌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 게요. 두 사람의 고함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안악들은 빨래 광주리를 머리에 인채로 발걸음을 멈추었고 노름꾼들은 노름판을 팽개치고 달려왔지요. 구경꾼들이 빙둘러서서 수군거리는 가운데 두 장사꾼의 멱살잡이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가시 떨어져 발에 짓밟혔고 다른 사람의 옷고름이 북 찢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구경꾼들 틈을 비집고 키 작은 그림자 하나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의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거지 꼬마 바로 윤이었지요. 윤이는 두 장사꾼 사이에 끼어들더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요. 장터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거짓 꼬맹이가 끼어든 것도 황당한데 두 사람 다 거짓말이라고 단언하는 꼴이 어찌나 어이없던지 두 장사꾼은 멱살을 잡은 손도 잊어버리고 윤희를 멀뚱멀뚱 쳐다보았지요. 한 장사꾼이 기가 막힌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어르신. 어르신께서 사오셨다는 그 값으로는 요즘 한양 어디에서도 쌀 한 톨 구할 수가 없습니다요. 그 값은 작년 풍년 들었을 때나 받던 값이지요. 어르신께서 거짓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요. 주변에서 와하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장사꾼은 입을 떡 걸린 채 말을 잇지 못했지요. 윤희는 이번에는 다른 장사꾼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쪽 어르신께서 들고 오신 가마니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든 것은 햅쌀이 아니라 묵은 쌀입니다요. 햅쌀이라 속여 비싼 값을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요. 어르신 손에 묻은 쌀겨 빛만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장터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은 박수를 치며 자지러지게 웃었지요. 한 안악이 옆 사람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여? 장사꾼 둘이 꼬맹이한테 한 방에 나가 떨어졌네. 나는 저 꼬맹이 알아. 노파랑같이 사는 윤이라는 애요. 셈이 어찌나 빠른지 저작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장사꾼 둘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졌습니다. 거지 꼬맹이한테 발가벗겨진 꼴이 되었으니 장터 한복판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한 장사꾼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대로 주랭랑을 놓아 버렸습니다. 다른 장사꾼은 머쓱한 얼굴로 갓을 주워 머리에 쓰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로구나. 윤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우쭐대거나 빈정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누더기 옷자락을 여미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요. 그때 장사꾼 하나가 황급히 윤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아까 햅쌀을 두냥 두 푼에 샀다는 사람이었지요. 얘야. 너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이냐? 저요? 저는 그저 배고픈 사람입니다요. 또 한 번 장터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장사꾼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흘리며 품 안에서 엽전 두 잎을 꺼내 윤희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그러고는 장터 한 귀퉁이의 국밥집으로 윤희를 데려갔습니다. 윤희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놓였지요. 국밥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진한 사골 냄새가 코끝으로 솔솔 풍겨왔습니다. 윤희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윤희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장사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국밥 한 그릇 값으로는 너무 과합니다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이놈 봐라. 거지 주제의 부탁이라니.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어르신 가게 한 귀퉁이에서 어르신이 장사하시는 모습을 매일 구경하게 해 주십시오. 멀리서 가만히 보기만 하겠습니다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요. 장사꾼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지 꼬맹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사 구경을 시켜 달라고 하다니. 이런 부탁은 평생 처음 들어보았거든요. 장사꾼은 한참을 멍하니 윤희를 쳐다보다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거 참. 별 희한한 녀석을 다 보겠구나. 그래, 그리하거라.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 와서 마음껏 구경해도 좋다. 윤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후루룩 떠 먹기 시작했지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윤희의 두 눈에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이날 이후로 윤희의 이름은 한양 저작거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지 꼬맹이가 장사천재라는 소문이 돌고 돌면서 다른 장사꾼들도 윤희를 한 번씩 불러다가 시험을 해보고 싶어 했지요. 어느 날은 한양에서 허세 부리기로 유명한 늙은 장사꾼 하나가 윤희 앞에 떡 버티고 서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녀석아, 장사라는 것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야. 발로 뛰고 손으로 만져봐야 하는 것이지.
너 같은 거지 꼬맹이가 셈만 좀 한다고 장사를 안다고 떠벌리지 말거라. 장사는 경험이야, 경험. 윤희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경험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작년에 비단 장사로 큰 돈을 잃으셨습니까요? 장터가 일순간 조용해졌다가 곧바로 와하하하는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늙은 장사꾼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입을 뻐금거리기만 할 뿐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윤희의 말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 늙은 장사꾼은 작년 가을에 비단 장사로 크게 손해를 보고 거의 망할 뻔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꼬맹이 한마디에 또 한 사람 나가 떨어졌네. 이거 참 거지가 아니라 신동이여, 신동. 저 멀리 노파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주름진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이 녀석의 인생이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한 게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발길을 멈춰 세운 사람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 김객주였습니다. 김객주는 한양과 의주, 동네를 오가며 비단이며 인삼이며 소금이며를 주물럭거리는 큰손이었지요. 그날도 김객주는 가마를 타고 장터를 지나가다가 윤희의 활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깐 멈추어라. 가마꾼들이 가마를 멈추자 김객주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김객주는 윤희 앞에 우뚝 서더니 윤희를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았지요. 누더기를 걸친 작은 거지 꼬맹이의 두 눈에서 흘러나오는 형형한 빛을 보는 순간 김객주의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얘야, 너 우리 상단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느냐? 자빌부터 시작해야겠지만 밥은 굶지 않게 해주마. 윤희는 잠시 노파가 있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노파는 멀리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요. 윤희는 다시 김객주를 향해 두 손을 모으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바다만 주신다면 죽을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요. 이렇게 해서 거지 꼬맹이 윤희는 한양제일가는 김객주의 상단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윤희가 맡은 일은 그야말로 막일이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지개를 지고 우물을 오가고 곳간에 쥐를 쫓고 짐꾼들에게 점심밥을 날랐습니다. 윤희의 두 손은 금세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지요. 손바닥에서 피가 나도 윤희는 입 한 번 번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자비를 하면서도 하나둘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몇 가마인지 한 번 척보기만 해도 정확히 알아맞혔고 짐꾼들이 옮기는 비단 필수를 한치도 틀리지 않게 헤아렸습니다. 어느 날은 곳간지기 영감이 셈을 잘못해서 비단 두 필이 모자란 것을 윤희가 단번에 찾아내기도 했지요. 상단의 늙은 행수들은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게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윤희를 견제하기 시작했지요. 거지 출신 꼬맹이가 자기들보다 셈이 빠르고 눈썰미가 매서우니 속이 뒤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행수들은 둘셋씩 모이기만 하면 윤희의 흉을 보았습니다. 거지 출신 주제에 어디서 행세를 하려고 들어. 저놈이 김객주 어른의 눈에 들어 우리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네. 미리 손을 봐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가만두면 안 되겠어. 저놈 나이가 몇이나 되었다고 벌써 곳간셈을 본단 말인가. 행수들은 일부러 윤희에게 어려운 일만 골라서 시켰습니다. 새벽에 한참 떨어진 마을까지 심부름을 보내거나 무거운 짐을 혼자 옮기게 하거나 잠 잘 시간조차 주지 않고 부려먹었지요.
윤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법도 없었고 일을 게을리하는 법도 없었지요.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김객주의 장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두 눈에 차곡차곡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김객주의 상단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주에서 인삼거래가 있는데 그 거래를 맡아 가던 행수 하나가 그만 도중에 병이 들어 길을 떠나지 못하게 된 것이었지요. 인삼거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일이어서 한 번 때를 놓치면 1년 농사가 헛수고가 되는 큰일이었습니다. 김객주는 사랑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지요. 이를 어쩐다, 이를 어찌해. 이번 거래가 깨지면 우리 상단은 절반이 날아가는데. 그때 윤희가 사랑채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송구하오나 제가 한번 다녀와 보면 어떻겠습니까요? 사랑채에 있던 행수들이 일제히 윤희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행수가 어이없다는 듯 가슴을 치며 코웃음을 쳤지요. 이놈 봐라. 거지 출신 어린 놈이 의주 거래를 맡아보겠다고? 내가 인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나 아느냐? 저놈 한마디에 우리 상단이 다 망하겠습니다. 어르신. 허나 김객주는 한참을 말없이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김객주는 윤희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아왔지요. 그 어린 녀석의 두 눈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김객주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가보거라. 만약 이를 그르치면 너와 나 둘 다 끝장이다. 그래도 가보겠느냐? 예, 어르신.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요. 행수들은 이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김객주가 정말로 윤희를 의주에 보낸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 행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그러나 김객주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으로 보찜을 싸들고 의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윤희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의 보찜 안에는 거래 문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지요. 김객주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보는 순간 사랑채 안에 모인 행수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윤희가 받아온 거래 조건이 본래 김객주가 기대하던 것보다 2배는 더 좋은 조건이었던 것이지요. 인삼을 더 많이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값도 깎고 다음 해 거래까지 미리 약속을 받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내가 정말로 이 거래를 따왔단 말이냐? 예, 어르신. 의주의 인삼 상인들이 요즘 다른 상단과 거래가 잘 풀리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고 있더이다.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 상단과 길게 거래하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설득하였더니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요. 김객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윤희의 두 손을 덥석 잡았지요. 김객주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놈은 거지가 아니다. 이놈은 우리 상단의 보배다. 오늘부터 윤희 너는 우리 상단의 행수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랑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늙은 행수들은 눈에 핏발이 서고 입가에 거품이 일었지요. 어제까지 자기들 발밑에서 마당을 쓸던 거지 꼬맹이가 하루아침에 자기들과 같은 행수가 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 행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이건 안 될 말씀입니다. 어찌 거지 출신 어린 놈을 행수 자리에 올리신단 말입니까? 그래, 그놈은 운이 좋았을 뿐이오. 다음번엔 분명히 이를 그르칠 것이니 두고 보시오. 김객주는 행수들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운이라고, 운으로 이 거래를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네들 중에 이 일을 해낼 자가 누가 있었는가? 자네들이 발만 동동 구를 때 이 어린 것이 보찜 하나 메고 의주까지 다녀왔다.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행수들은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의 행수 자리는 그렇게 굳어졌지요. 그날 이후로 윤희는 점점 더 큰 거래를 맡게 되었습니다. 윤희의 손이 닿는 거래마다 큰 돈이 굴러 들어왔고 김객주의 상단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윤희가 20살이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윤희는 마침내 김객주의 상단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건 작은 객주를 차린 것이었지요. 김객주는 윤희의 등을 두드리며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가거라, 윤아. 너는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할 사람이다. 이 한양 바닥이 좁을 게야. 윤희의 객주는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1년 만에 한양에서 손꼽히는 객주가 되었고 3년이 지나자 한양제일가는 거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윤희의 이름 석자는 이제 한양뿐만 아니라 의주와 동네, 멀리 제주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윤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고 윤희의 한마디에 비단 100필이 오가고 인삼천근이 움직였지요. 그러나 윤희의 얼굴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한양제일거상이 되었어도 윤희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윤희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거지 움막에서 자라나야 했는지 그 무엇도 알지 못했지요. 그 무렵 윤희를 키워준 노파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노파의 기침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두 눈에서는 옛빛이 사라져 갔지요. 윤희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노파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밤새 노파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어느 깊은 밤 노파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느니라. 윤희는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노파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지요. 노파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시작은 한양 북촌에 있는 한씨 대감댁이니라. 윤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윤희의 가슴 속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지요. 노파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한양을 뒤흔드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의 시작이 될 줄은 그날 밤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노파의 그 한마디가 윤희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말없이 노파의 손만 잡고 있었지요. 노파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날 밤의 일을 한마디 한마디 들려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한씨 대감댁 늙은 하인이 간 난쟁이를 산기슭에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 그 핏덩이를 자기가 거두어 키웠다는 이야기, 그 댁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핏덩이를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함께 있던 노파가 한씨 부인이라는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한다는 이야기까지. 윤희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견뎌온 사내의 두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노파의 마른 손등 위로 후두둑 떨어졌지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요. 이놈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너를 키운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이니라. 나는 그저 하늘이 시키는 대로 너를 잠시 맡아 두었을 뿐이야. 노파는 가느다란 손을 들어 윤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노파의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윤희는 가슴이 미어졌지요. 노파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윤희에게 한 가지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비녀 하나였지요. 옥으로 만들어진 비녀였는데 한쪽 귀퉁이가 살짝 깨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날 밤 너를 싸고 있던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것이니라. 아마도 내 어미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정표였겠지.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내가 그 댁을 찾아갈 때 보여주거라. 이것 하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게다.
윤희는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져 왔지요. 비녀에서는 오래 묵은 옥 특유의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윤희는 그 비녀를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그 밤 노파는 윤희의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희는 노파의 시신 앞에서 사흘 밤낮을 통곡했지요. 노파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윤희는 자기 객주의 모든 일을 잠시 행수들에게 맡기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윤희는 일이 너무 바빠 한양 북촌 쪽에는 발길을 들여놓을 겨를이 없었지요. 한씨 대감댁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그 집과 자기 사이에 그런 사연이 얽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희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가마도 타지 않고 수행원도 데려가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윤희는 거지 시절에 입던 누더기 같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얼굴에는 흙을 살짝 묻혔지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윤희는 어릴 적 장터의 거지 꼬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겠다. 비단옷에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어찌 대하는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아야겠다. 윤희는 보찜 하나만 둘러매고 한양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한양 북촌에 도착했지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북촌의 골목길에는 봄꽃 향기가 풍기고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양반네들이 사는 동네답게 길도 깔끔하고 집들도 웅장했습니다. 윤희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씨 대감댁 소슬대문 앞에 이르게 되었지요. 대문 앞에 선 윤희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그 웅장한 소슬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기와에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거렸고 문 위에는 화려한 단청이 칠해져 있었지요. 대문 양쪽에는 돌사자 두 마리가 우뚝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이 집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니. 이 소슬대문 안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살고 있다니. 윤희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소용돌이 쳤지요. 분노와 슬픔,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희는 가슴에 품은 옥비녀를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윤희의 정신을 다시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먼저 사람을 보자. 모든 것은 그 다음이다. 윤희는 천천히 소슬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대문 옆에서 지키고 있던 하인 둘이 윤희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잔뜩 찌푸렸지요. 한 하인은 손에 든 빗자루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거지 놈아. 어느 데가 앞이라고 함부로 얼쩡거리는 게냐. 썩 꺼지지 못해. 여기는 한씨 대감마님 댁이다. 이놈아, 거지 놈이 발을 들여놓을 곳이 아니야. 윤희는 하인들의 호통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 옆에 담벼락에 기대어 가만히 서 있었지요. 하인들은 윤희의 그런 모습이 더욱 괘씸했는지 빗자루를 휘두르며 윤희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그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슬대문 옆 담벼락에 무언가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는 것이 윤희의 눈에 들어왔지요. 윤희는 천천히 그 종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종이에는 굵은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씨 대감댁에서 양자를 드리고자 인재를 모집한다. 그를 알고 셈을 할 줄 아는 자라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다. 4월 보름날 대감댁 마당에서 시험을 치를 것이다. 윤희는 그 글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하인들을 향해 또박또박 입을 열었지요. 여기 적힌 이 시험에 응시하고 싶습니다요. 이 한마디에 하인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잠시 어안이 벙벙해 있던 두 하인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갑자기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한 하인은 배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으하하하, 야, 이거 들어봐라. 거지 놈이 우리 댁 양자 시험을 보겠단다. 으하하하, 이게 무슨 일이여. 시험지가 다 불쌍해서 울겠다, 울겠어. 거지 놈아, 너는 글자나 알기는 하느냐? 공이 어떻게 생겼는지나 알아. 하인들의 비웃음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웠던지 골목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북촌의 양반네들도 빨래터에 안악들도 떡장수도 엿장수도 무슨 구경거리가 났나 싶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구경꾼들 틈에서 한 안악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옆 사람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여. 거지가 양반댁 양자 시험을 본다네. 여기 또 재밌는 일이 났구만. 내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여. 가만 보소, 저 거지 양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여.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 윤희는 그 모든 시선과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숙이 품은 옥비녀를 손으로 살며시 어루만질 뿐이었지요. 윤희의 두 눈에는 깊은 슬픔과 단단한 결의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 거지 차림의 사내가 며칠 뒤 한시 대감댁 마당에서 어떤 폭풍을 일으킬지 그때는 한양북촌의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러 마침내 4월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한양북촌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한시 대감댁 양자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사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은 비단 도포를 떨쳐 입고 머리에 갓을 단정히 쓰고서 점잖은 걸음걸이로 소슬대문을 들어섰지요. 글공부 깨나 한 듯한 선비들은 책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대감댁 너른 마당에는 멍석이 가지런히 깔리고 그 위에 응시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와 떡이 차려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시험관들이 앉을 높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지요. 봄볕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리는데 그 햇살이 응시자들의 비단옷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응시자들 한가운데에 누더기를 걸친 거지 차림의 사내 하나가 끼어 앉았습니다. 바로 윤이었지요. 윤희는 구석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 묻은 얼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차림이라니. 그 화려한 응시자들 틈에 윤희가 끼어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진주 목걸이 사이에 끼어든 자갈 한 알 같았지요. 응시자들은 윤희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 양반 자제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옆 사람에게 속닥거렸지요. 아니, 저런 거지 놈이 어찌 이 자리에 끼어든 게요? 코가 아주 썩는 것 같소. 내 평생 이런 꼴은 처음 보. 한시 대감댁이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은 났다만 거지까지 받아줄 줄은 몰랐소. 응시자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늙은 하이 하나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마당 한복판으로 나서며 능청스럽게 떠들어 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어르신네들, 좀 보십시오. 우리 대콧간의 쌀독이 다리가 달려서 도망가게 생겼습니다요. 거지 놈이 시험을 본답시고 끼어 앉았으니 말입니다요. 이 말에 옆에 있던 다른 하인이 받아쳤습니다. 야, 이놈아, 쌀독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세경이 도망가게 생겼다. 이놈아, 거지가 우리 댁 양자가 되면 내가 저 거지한테 절을 올려야 할 판이 아니냐. 마당 안에 와하하 하는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시자들도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고 멀찍이 둘러싼 구경꾼들도 박수를 치며 자지러졌지요. 한 안악이 옆 사람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저 하인들 입담 좀 보소. 거지를 아주 갖고 노네 갖고 놀아.
가만 보소, 가만 보소. 저 거지 양반 표정이 보통이 아니여.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 무슨 사연은 무슨, 그저 빌어먹다 정신이 나간 거지겠지. 윤희는 그 모든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내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자락 안으로 깊숙이 품은 옥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윤희의 정신을 또렷하게 잡아주었지요. 윤희는 두 눈을 살며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두 눈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누더기 옷에 어울리지 않게 매섭고 깊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누군가 큰 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이 한 번의 기침 소리에 마당 안의 모든 소란이 일순간에 잦아들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안채 쪽을 향했습니다. 사랑채의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씨 대감이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대감의 머리에는 검은 가시 단정히 얹혀 있었고 몸에는 푸른 비단 도포가 휘감겨 있었지요. 도포 자락이 봄바람에 가볍게 펄럭였습니다. 대감의 뒤에는 한씨 부인이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머리에는 옥비녀가 꽂혀 있었고 손에는 곱게 수놓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지요. 부인의 얼굴은 곱고 단아했지만 두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아온 하니 그 두 눈에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대감과 부인이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높은 자리에 앉자 응시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비단 도포가 일제히 굽혀지는 모습이 마치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듯했지요. 그런데 그 푸른 물결 한가운데 고개를 숙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윤희였지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눈을 내리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대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대감의 시선이 마당을 한 바퀴 빙 둘러보다가 윤희의 누더기 옷차림에 가서 멈추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일순간에 굳어졌지요. 대감의 얇은 입술이 비틀리듯 질그러졌고 두 눈에서는 차가운 한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것은 또 무엇이냐? 이 마당에 어찌 거지 놈이 끼어 앉아 있는 게냐? 대감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늙은 하인이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굽실거렸지요. 대감마님, 저 거지 놈이 양자 시험을 보겠다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요. 저희가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막무가내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요. 양자 시험, 저 거지가. 대감의 입가에 차디찬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희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지요.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그 발걸음 소리가 마당 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대감은 윤희 앞에 우뚝 서더니 윤희를 위아래로 한참 동안 훑어보았습니다. 흙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다 떨어진 누더기 옷, 그리고 가지런히 모은 두 손까지. 대감의 입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네 이놈, 너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 우리 댁 양자가 되려면 글 공부를 한 양반집 자제라야 하느니라. 너 같은 거지가 발을 들여놓을 곳이 아니야. 썩 물러가거라. 대감마님, 시험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요. 한 번만 시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윤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대감의 귀에 거슬렸지요. 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한씨 부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인, 저 거지 놈이 무엇라 하는지 들으셨소.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구려. 허허, 참으로 가관이오. 한씨 부인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두 눈은 윤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부인의 시선이 윤희의 얼굴에 머무르는 순간 부인의 가슴 한구석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지요.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든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어찌하여 저 거지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것일까? 부인은 머릿속이 살짝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감은 다시 윤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감의 두 눈에서 차디찬 빛이 흘러나왔지요. 대감은 입을 비틀며 응시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거지 차림으로 찾아온 놈한테는 쌀 한 톨도 아깝다. 시험은커녕 우리 댁 마당에 흙 한 줌도 내어줄 생각이 없으니 썩 꺼지거라. 이 한마디에 마당이 일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응시자들의 키득거림도 하인들의 능청도 구경꾼들의 호들갑도 모두 멈추어 버렸지요. 그도 그럴 것이 대감의 그 한마디에 어찌나 매서운 한기가 서려 있었던지 듣는 이들의 등골이 모두 오싹해졌거든요. 한 안악이 옆 사람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나, 대감 어른이 무서우시네. 거지한테 저렇게까지 모질 게 뭐람. 가만 보소, 저 거지 양반 표정 좀 보소. 눈빛이 변했어, 눈빛이. 윤희의 두 눈에서 무언가 번쩍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무엇이었지요. 윤희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가까스로 억눌렀지요. 윤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쌀 한 톨도 아깝다 하셨습니까요?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요. 허나 저는 쌀 한 톨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요. 그저 시험 한 번 치를 기회를 청하러 온 것뿐입니다요. 만약 제가 이 시험에서 응시자들 중에 으뜸이 되지 못한다면 제 발로 이 마당을 물러나겠습니다요. 허나 제가 으뜸이 된다면 그때는 대감마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양자로 들여 주십시오. 윤희의 또박또박한 말투에 마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응시자들은 어이가 없어 입을 떡 벌렸고 구경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요. 한 양반 자제가 발끈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거지 놈이 어디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는 게냐. 우리들이 너 같은 거지와 같은 자리에서 시험을 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윤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대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지요. 저 거지놈을 그냥 쫓아낼까, 아니면 시험을 보게 해서 망신을 주어 쫓아낼까. 결국 대감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대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좋다. 시험을 보게 해주마. 대신 너는 이 마당에서 응시자들 중에 으뜸이 되지 못하면 저작거리에 끌려 나가 곤장 100개를 맞고 한양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래도 시험을 보겠느냐? 예, 대감마님. 그리하겠습니다요. 윤희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당 안의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들이마셨지요. 시험관이 자리에 앉고 응시자들 앞에 시험지가 놓이는 동안 윤희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곧 한시 대감댁 소슬대문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시험관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노학자였습니다. 흰 수염을 가슴까지 길게 늘어뜨린 점잖은 어른이었지요. 시험관은 큰 기침을 한 번 한 뒤에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응시자들에게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첫째는 글짓기요, 둘째는 셈이요, 셋째는 세상사를 헤아리는 슬기다. 글짓기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짓되 옛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생각을 펴보거라. 셈은 곳간에 쌀이 1000 담아 있는데 매일 5가마씩 풀어내는데 또 매일 2가마씩 들어온다면 며칠 만에 곳간이 비는지를 답하거라. 셋째는 직접 답을 들어본 후에 묻겠노라. 문제가 발표되는 순간 마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양반집 자제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지요. 글짓기야, 평소에 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럭저럭 풀 수 있겠지만 셈 문제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한 양반이 손가락을 꼽으며 중얼거렸지요. 1000가마에서 매일 5가마가 나가고
두 가마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매일 세 가마씩 줄어드는 셈이니. 이거 쉽지 않은데. 분명히 어디선가 풀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옆에 있던 다른 양반이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못 푸시겠다는 말씀이요? 거 말씀 함부로 하시는구려. 한참 생각 중이요. 한참 생각해도 못 푸시겠다는 말씀이로군. 응시자들 사이에서 가벼운 소소한 웃음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곧 사라졌지요. 다들 시험지 앞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양반은 붓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한참을 망설였고, 어떤 양반은 손가락을 꼽으며 셈을 하다가 헷갈려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떤 양반은 글짓기를 한답시고 종이 위에 글자를 끄적거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종이를 구겨버렸지요. 윤희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붓을 들어 먹물에 적셨지요. 누더기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윤희의 손은 햇빛에 굵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이 붓을 잡는 모습은 어찌나 단정했던지 평생 글 공부만 한 양반네 손길보다 더 우아했습니다. 윤희는 먼저 셈 문제부터 풀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이 한참 손가락을 꼽고 있을 때 윤희는 종이 위에 거침없이 답을 써 내려갔지요. 매일 5가마가 나가고 2가마가 들어오니 하루에 3가마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1000가마를 셋으로 나누면 333이 되고 1가마가 남으니 셋째 날을 더하면 곳간이 비는데 334째 날이 됩니다. 윤희의 붓끝에서 답이 흘러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그야말로 잠깐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양반 자제가 윤희의 답안지를 곁눈질로 슬쩍 훔쳐보다가 입을 떡 벌렸지요. 자기는 아직도 풀지 못해 끙끙거리는데 거지 놈은 벌써 답을 다 쓴 것이었거든요. 윤희는 이번에는 글짓기에 들어갔습니다. 윤희의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지요. 윤희의 손목이 한 번 휘어졌다가 펴질 때마다 종이 위에 단정한 글씨가 또박또박 새겨졌습니다. 윤희의 글은 옛 성현의 말씀을 빌려오면서도 그 안에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단단하게 펼쳐 놓았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은 백성의 배고픔이라. 곳간이 그득하여도 백성이 굶주리면 그 곳간은 빈 것이나 다름없고, 곳간이 비어도 백성이 배부르면 그 곳간은 그득한 것이나 다름없다. 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의 체면만 살핀다면 그 나라는 안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다. 윤희의 붓끝에서 글이 흘러나오는 동안 마당 안의 모든 시선이 슬그머니 윤희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도 자기 시험지를 잠시 잊고 윤희를 바라보았지요. 한 노학자가 자기 옆에 있던 동료에게 살며시 속삭였습니다. 저 거지놈, 글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양반집 자제 중에 저런 글씨를 쓰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글씨뿐만이 아닙니다. 글의 흐름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서 저런 거지가 굴러왔단 말입니까? 윤희는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시험지의 가장 윗자리부터 가장 아랫자리까지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요. 윤희는 시험지를 2손으로 받쳐 들고 시험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윤희의 발걸음이 마당의 정적을 가르며 또각또각 울렸지요. 시험관은 윤희가 내민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 시험관은 그저 형식적으로 한번 훑어볼 생각이었지요. 거지놈이 무엇을 썼는지 한번 보고 코웃음 치며 던져버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관의 2눈이 시험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시험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줄, 3줄을 더 읽어 내려가자 시험관의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게 어찌... 시험관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험관은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다시 한번 읽고 또 한 번 읽었지요.
마침내 시험관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글은 그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로다. 옛 성현의 말씀을 빌려왔으되 그 안에 자기의 정신이 단단히 박혀 있고 글씨가 단정하면서도 기계가 살아있구나. 내 평생 이런 글은 처음 보았느니라. 시험관의 외침의 마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응시자들이 일제히 시험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한 양반 자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엇이라 하셨소? 거지 놈의 글이 으뜸이라는 말이오? 말도 안 돼요. 분명 어디서 베껴온 것일게요. 시험관은 차가운 눈으로 그 양반을 노려보았습니다. 베껴왔다고? 자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자네는 시험지에 무어라 적었는지 한번 들고 와 보거라. 양반 자제는 입을 뻐금거리다가 슬그머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자기 시험지에는 절반도 채우지 못한 부끄러운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시험관은 다시 윤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험관의 두 눈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이 어려 있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서 글 공부를 하였느냐? 제 이름은 윤희라 합니다요. 글 공부는 어릴 적에 절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며 가르쳐 주셨고, 그 뒤로는 장터에서 책 보따리를 진 선비들의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시험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책상 앞에서 종이에 먹으로 글을 익힌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글이 자기가 본 어떤 글보다도 단단하고 기계가 살아있었으니 시험관은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느니라. 세상사를 헤아리는 슬기에 관한 것이다. 내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만약 한 나라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는데 곳간을 풀어 백성을 구하면 가문의 곡식이 줄어들고 곳간을 풀지 않으면 백성이 굶어 죽는다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마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지요. 이 질문은 한씨 대감의 평생을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대감은 평생을 가문에 채면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양반이었으니까요. 한씨 대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부인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 위로 올라갔지요. 윤희는 잠시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윤희의 두 눈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봄볕보다 더 형형했지요. 윤희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라면 곳간을 풀겠습니다요. 가문의 곡식이 줄어드는 것은 한 해의 손해일 뿐이지만 백성이 굶어 죽는 것은 천년의 한이 됩니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문의 체면이라는 것은 곳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가슴 안에 있는 것입니다요. 백성이 그 가문을 두고 어진 가문이라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체면이고, 백성이 그 가문을 두고 모진 가문이라 한다면 곳간이 아무리 그득해도 그 가문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요. 윤희의 말이 끝나는 순간 마당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험관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요. 시험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자가 으뜸이로다. 오늘 이 마당에서 이 자보다 더 나은 글과 더 나은 슬기를 보인 자는 없도다. 이 자가 한씨 대감댁 양자가 될 자격이 있느니라. 마당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응시자들은 입을 떡 벌렸고 구경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요. 그런데 그 소란 속에서 한씨 부인의 시선이 윤희의 얼굴에 가서 멈춰 있었습니다. 부인의 두 눈가가 가늘게 떨렸지요.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찌하여 저 거지의 얼굴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리는 것일까? 부인의 머릿속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윤희의 누더기 옷자락 사이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한 가지 물건이 한씨 대감댁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시험관의 외침이 마당을 가르고 지나간 뒤에도 한씨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지요. 거지놈이 양자 시험에서 으뜸이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대감의 두 손이 자기도 모르게 도포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시험관, 지금 무엇라 하셨소? 저 거지놈을 양자로 드리라고. 대감마님, 약속은 약속이옵니다. 제가 보아온 응시자들 중에 이 자가 으뜸이옵니다. 글도 샘도 슬기도 모두 이 자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윤희가 천천히 누더기 옷자락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윤희의 손이 옷자락 사이를 더듬더니 무언가 작고 길쭉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봄볕이 그 물건 위에 떨어지는 순간 마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한쪽 귀퉁이가 살짝 깨진 빛바랜 옥비녀 하나. 비녀의 표면에는 가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그 무늬 사이사이에는 오래 묵은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윤희는 그 비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씨 부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씨 부인의 시선이 그 비녀에 가서 박혔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일순간에 백지장처럼 하얘졌지요. 부인의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이 점점 퍼져서 부인의 어깨까지 흔들렸지요.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것은 저 비녀는. 부인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잊혀졌던 기억 한 자락이 스쳐 지나갔지요. 30년 전 눈보라치던 그 밤. 부인이 자기 손으로 갓난쟁이의 보자기 안에 꼭 끼워 넣었던 그 옥비녀. 그 비녀는 부인이 시집을 때 친정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 주신 정표였지요. 부인은 그 비녀를 갓난쟁이에게 함께 보냄으로써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어미의 마음을 그 비녀에 담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쩐다요, 이를 어쩐다요. 부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대감도 그 비녀를 알아보았는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지요. 마당 안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 안악이 옆 사람의 옷자락을 슬며시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렸지요. 어머나, 분위기가 이상한데 저 비녀가 모기의 부인이 저렇게 떠신 게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모양이여. 윤희는 한씨 부인 앞에 두 손으로 비녀를 받쳐 들고 우뚝 섰습니다. 윤희의 두 눈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이전과는 또 달랐지요. 그 빛 속에는 평생 동안 숨겨온 깊은 그리움과 평생 동안 묻어둔 깊은 원망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옥비녀를 알아보시겠습니까요? 저 비녀를 너는 어찌 너는 누구냐? 30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겨울밤이었습니다요. 한씨 대감댁의 늙은 하인 한 사람이 갓난쟁이를 보자기에 쌓아 들고 산기슭으로 향했지요. 그 갓난쟁이의 보자기 안에는 이 옥비녀 한 자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요. 윤희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 마당 안에 떨어질 때마다 한씨 부인의 몸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부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렸지요. 부인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두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한복 저고리를 적셨지요. 그 갓난쟁이는 차디찬 눈반 위에 버려졌습니다요. 늙은 하인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통곡했지요. 그때 한 노파가 나타나 그 갓난쟁이를 거두었습니다요. 그 노파는 그 갓난쟁이에게 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평생을 보살펴 주었습니다요. 마당 안의 정적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응시자들도 하인들도 구경꾼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윤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지요. 한씨 대감의 얼굴은 이미 잿빛을 넘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대감의 두 손이 도포 자락을 어찌나 세게 움켜쥐었던지 비단천이 구겨질 정도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귀퉁이에서 늙은 하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센 그 늙은 하인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 늙은 하인이 바로 30년 전 갓난쟁이를 산기슭에 버리고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윤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저 비녀가 정말로. 늙은 하인은 윤희 앞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늙은 하인의 통곡 소리가 마당 안에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아이고 도련님, 이 늙은이가 그날 밤에 너를 산기슭에 두고 왔다.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그 죄가 오늘 이렇게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아이고. 한씨 부인은 그 통곡 소리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은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지요. 부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던지 듣는 이의 가슴이 다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가 너를 그 눈밭에 두고 왔구나. 이 어미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구나. 내 아들아, 어찌 이 어미를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마당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응시자들은 자기 시험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고 하인들은 비웃음 짓던 입을 그대로 굳혀버렸지요. 한 안악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여. 저 거지 양반이 한씨 대감댁 친자식이라는 게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30년 전에 친자식을 눈밭에 버렸다는 게야. 가문의 체면 때문에 친자식을 버렸다. 그 말이요? 아이고 머니나 이런 일이. 구경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술렁임 속에서도 윤희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지요. 윤희는 천천히 한씨 대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의 두 눈이 대감의 두 눈과 마주치는 순간 대감의 얼굴이 무너지듯 길그러졌지요.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의 힘이 풀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대감의 가시 옆으로 기울어졌고 도포 자락이 어지럽게 흐트러졌지요. 평생을 위풍당당하게 살아온 한씨 대감이 마당 한복판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은 마당 안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윤희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씨 대감댁 소슬대문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결정타가 되었지요. 제가 바로 그 갓난쟁이입니다. 30년 전 이 댁의 소슬대문 뒷문으로 보자기에 쌓여 나간 그 핏덩이가 바로 저입니다. 마당 안에 어찌나 깊은 정적이 흘렀던지 봄바람조차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한씨 부인의 흐느낌만이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한씨 대감댁 마당에서 벌어질 일이 한양북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까지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마당 안의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흐느낌만이 봄바람을 타고 가느다랗게 흘러갔지요. 한씨 대감은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빳빳이 세우고 살아온 그 어깨가 처음으로 축 늘어져 있었지요. 대감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가늘게 떨릴 뿐이었지요. 마당 안에 둘러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윤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응시자들도, 시험관도, 하인들도, 멀찍이 둘러싼 구경꾼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누군가 헛기침 한 번을 하면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릴 만큼 깊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귀퉁이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또 한 사람의 노파였지요. 그 노파는 윤희를 키워준 노파의 옛 친구로 그날 밤의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또 다른 산증인이었습니다. 윤희는 한양길에 오르기 전에 노파의 옛 친구를 미리 찾아가서 함께 와줄 것을 부탁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나오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0년 전 그 겨울밤, 이 늙은이는 산기슭에서 친구가 갓난쟁이를 거두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친구는 그 갓난쟁이의 보자기 안에서 옥비녀 한 자루를 발견하고는 평생을 그 비녀를 가슴에 품고 그 아이를 길렀지요. 친구는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끝까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사실을 그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자가 바로 그날 밤 1시 대감댁에서 버려진 그 갓난쟁이가 맞습니다. 노파의 말이 마당 안에 떨어지자 모든 의심이 일순간에 거쳤습니다. 한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시 한번 통곡했지요. 한씨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도포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대감의 두 눈에서도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평생을 가문에 체면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그 양반의 두 뺨을 따라 흘러내린 눈물이 도포 자락을 적셨습니다. 대감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나 윤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윤희 앞에서 무릎이 풀썩 꺾였지요. 한양제1가는 한씨 대감이 거지 차림의 사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마당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지요. 내 아들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아비다. 대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마당 안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씨 부인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감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부인은 두 손을 모아 윤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부인의 두 손이 어찌나 떨렸던지 손가락 끝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내 아들아, 이 어미를 한 번만 보아다오.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산 어미의 한이 어찌나 깊은지 그 한을 한 번만 풀어다오. 윤희는 무릎을 꿇은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윤희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윤희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가만히 다스렸지요. 마침내 윤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조금 전에 제게 무엇라 하셨습니까요? 저 거지 차림으로 찾아온 놈한테는 쌀 한 톨도 아깝다 하셨지요. 대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대감의 고개가 더욱 깊이 떨구어졌지요. 한씨 부인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마당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멈춘 채 윤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쌀 한 톨이 바로 저를 만들었습니다요. 윤희의 그 한마디가 마당 안에 떨어지는 순간 둘러선 사람들이 모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한 안악이 옆 사람의 옷자락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아이고 아이고, 저 말 들었나? 쌀 한 톨이 저 사람을 만들었다네. 가슴이 미어지네. 가슴이 미어져. 저 말 한마디에 눈물이 다 나오네. 윤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이 댁에서 저를 눈밭에 버렸을 때 저를 거두어 주신 노파께서는 한양 저작거리에서 동량으로 끼니를 잇는 가난한 거지였습니다요. 그분이 저를 키우실 때 단 하루도 배가 부른 날이 없었습니다요.
노파께서는 동량으로 받은 쌀 한 톨도 저에게 먼저 먹이시고 당신은 그 옆에서 빈 그릇만 핥으셨지요. 저는 그 쌀 한 톨 한 톨을 먹으며 자라났습니다요. 그 쌀 한 톨 한 톨이 모여 제 살이 되고 뼈가 되었습니다요. 윤희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누더기 옷자락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쌀 한 톨이 저에게 셈을 가르쳤고 그 쌀 한 톨이 저에게 글을 가르쳤고 그 쌀 한 톨이 저에게 사람을 가르쳤습니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요. 대감마님께서는 저에게 쌀 한 톨도 아깝다 하셨지만 저를 키운 노파께서는 자기 입에 들어갈 쌀 한 톨까지도 저에게 내어주셨습니다요. 그 차이가 바로 가문의 체면과 사람의 도리의 차이입니다요. 마당 안의 사람들이 모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응시자들 중에도 눈물을 훔치는 자가 있었고 늙은 하인들 중에도 어깨를 들먹이는 자가 있었지요. 한씨 부인은 거의 정신을 잃을 듯이 통곡했습니다. 한씨 대감은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대감의 통곡 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던지 평생을 위풍당당하게 살아온 그 양반의 평생 한이 그 한 번의 통곡에 모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험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험관은 깊은 한숨을 한 번 내쉬더니 한씨 대감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 자가 글에서도 셈에서도 슬기에서도 모두 으뜸이었지만 그보다 더 으뜸이었던 것은 그의 사람됨이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것과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귀한지는 저 자가 답한 그 한마디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관은 한 번 더 깊이 한숨을 내쉬고는 마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서 으뜸이 된 자는 윤이라는 자입니다. 글과 셈과 슬기에서 모두 으뜸이고 사람됨에서도 으뜸이 옵니다. 이 자가 한씨 대감댁의 친자식이었다는 사실은 하늘이 내린 뜻이옵니다. 마당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한씨 대감댁 마당을 가득 메우고 소슬대문을 넘어 한양 북촌의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지요. 한 안악이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여. 대박. 내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여. 가만히 있어봐. 가만. 지금 그런 말 할 때요. 가슴이 다 떨려서 말이 안 나오네. 한씨 대감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두 눈에는 평생의 회한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대감은 떨리는 손을 들어 윤희의 누더기 옷자락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떨렸던지 늙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가늘게 흔들렸지요. 내 아들아, 내가 어찌 너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생을 가문의 체면이라는 허울에 얽매여 너에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구나. 너의 그 한마디가 내 평생을 뒤집어 놓았구나. 윤희는 대감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윤희의 두 손은 거지 시절의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어찌나 따뜻하던지 대감의 가슴을 녹이는 듯했지요. 그러나 윤희는 아직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씨 대감댁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마지막 매듭이 될 것이었지요. 윤희는 한씨 대감의 손을 살며시 잡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손은 늙고 마르고 떨리고 있었지요. 한씨 부인은 그 옆에서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두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당 안의 사람들도 모두 가슴이 미어졌지요. 봄볕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리는데 그 봄볕마저도 이 자리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깊은 평온함만이 어려 있었지요. 대감마님 부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을 원망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요. 저를 낳아주신 두 분께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여 드리기 위해 찾아온 것뿐입니다요. 30년 전 그 겨울밤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요. 원망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끝내겠습니다요. 이 말에 한씨 부인의 흐느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인은 두 손을 들어 윤희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요. 그러나 윤희는 부인의 손을 잡되 그 이상으로 다가서지는 않았습니다. 윤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 이제와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는 마십시오. 어머니라는 그 두 글자는 지난 30년 동안 저를 거두어 키워주신 그 노파께만 드릴 수 있는 호칭입니다요. 그분이 제 살이 되고 뼈가 되어 주신 분이고 그분이 제 마음의 어머니십니다요. 한씨 부인이 무너지듯 마당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부인의 이마가 마당의 흙바닥에 닿았지요. 부인은 두 손으로 흙바닥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윤희의 두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윤희의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매듭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신 두 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요. 앞으로 두 분께 어려운 일이 닥치시면 저는 멀리서나마 두 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요. 두 분이 곤궁해지셔도 굶주리는 일은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요. 그것이 제가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요. 마당 안에 한 안악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건 못 이긴다. 못 이겨.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단단한데 어찌 이긴단 말이여. 가슴이 미어지네. 저 사람 마음에 한이 얼마나 깊겠나. 그래도 원망 안 하고 도와드리겠다 하니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여. 윤희는 자리에 앉아있는 시험관과 응시자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시험을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요. 저는 이 댁의 양자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요. 저는 이미 한양에서 작은 객주를 운영하며 제 발로 서 있는 사람이옵니다요. 제 자리는 이 소슬대문 안이 아니라 저작거리의 바람 속이옵니다요. 응시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험관은 두 손을 모아 윤희에게 큰 절을 올리려 했지만 윤희가 황급히 시험관의 손을 잡아 만류했지요. 마당 안의 사람들이 윤희를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한씨 대감과 한씨 부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윤희의 발걸음이 소슬대문 쪽으로 한 발 한 발 향했습니다. 마당 한 귀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파의 옛 친구가 윤희에게 다가와 윤희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은 함께 소슬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봄볕이 소슬대문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봄볕 속을 윤희의 누더기 옷자락이 가볍게 휘날리며 지나갔지요. 한씨 부인은 마당 바닥에 엎드린 채로 윤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의젓하고 단단하던지 부인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요. 한씨 대감도 무릎을 꿇은 채로 윤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소슬대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윤희의 손이 누더기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더니 가슴 깊숙이 품고 있던 옥비녀를 꺼내 들었지요. 봄볕이 그 옥비녀 위에 떨어지는 순간 비녀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윤희는 그 옥비녀를 한참 동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윤희는 소슬대문 옆에 서 있던 늙은 하인에게 그 옥비녀를 내밀었습니다. 그 늙은 하인은 30년 전 갓난쟁이를 산기슭에 버리고 평생 그 죄책감을 품고 살아온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이 비녀를 부인께 돌려드리십시오. 이제 이 비녀의 주인은 부인이십니다요.
저는 더 이상 이 비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요. 제 마음속에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노파 한 분뿐이시니까요. 늙은 하인은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하인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요. 윤희는 늙은 하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다시 몸을 돌려 소슬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봄볕이 윤희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윤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가슴 속에 얹혀있던 무거운 바위가 마침내 내려진 듯 윤희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소슬대문 너머로 봄꽃 향기가 풍겨왔고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윤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요. 평생 저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오늘 모두 내려놓았습니다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저는 제 자리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요. 윤희는 노파의 옛 친구와 함께 한양 북촌의 골목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윤희의 누더기 옷자락이 봄바람에 가볍게 휘날렸지요.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윤희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어떤 비단온 양반보다도 더 깊은 품격이 풍겨나왔지요. 여러분, 오늘 빛의 아담이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 전 가문의 체면 때문에 눈밭에 버려졌던 한 핏덩이가 한 노파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나 마침내 한양 제일가는 거상이 되고 자기를 버린 친아비 앞에 나타나 그 모든 매듭을 단단하게 풀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한씨 대감은 평생을 가문의 체면이라는 허울에 얽매여 살았지만 결국 그 체면이 자기 가슴에 가장 큰 한을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한씨 부인은 평생을 가슴에 한을 묻고 살다가 자기 손으로 버린 그 아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너무 늦었지요.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가슴에 묻어둔 한 자락의 회한이 있는 법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일, 그때 그 자리에서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일, 그때 그 결정을 다시 내릴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는 일들 말이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강물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모두 그 강물 위에 떠가는 작은 배 한 척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허나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한씨 대감처럼 가문의 체면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잊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또한 자기 가슴에 묻은 한 자락의 회한 때문에 평생을 자책하면서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윤희가 한씨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그 한마디처럼 어떤 일은 원망을 끝내고 그저 흘려보내야만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법이지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슴에 묻어둔 회한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회한 한 자락을 가만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윤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일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따뜻하게 적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